버지니아 울프의 1927년 작품 등대로입니다.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있는 별장을 무대로 해서 부부와 8아이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 소설은 모두 3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부 창 1.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일 날씨만 좋다면야, 램지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야 해, 종달새와 함께 말이야. 아들은 어머니의 이 말에 벌써 등대로 가는 일이 결정된 것처럼 기뻤다. 여러 해 동안 고대했던 기다렸던 신나는 일이 오늘 하룻밤의 어둠과 내일 하루의 배 여행 끝에 이제 곧 손에 닿을 곳까지 와 있었다. 6살 제임스는 세상에 흔히 있는 부류의 감정적인 아이들과 같아서 이 감정을 그 감정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미래의 예상에 얽힌 기쁨도 슬픔도 현실의 신변적인 일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런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감각의 톱니바퀴의 회전과 상관없이 빛나는 것이든 그늘진 것이든 그 순간을 결정하여 못 박아두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제임스 램지는 마루에 앉아 육해군 백화점의 카탈로그에서 냉장고 그림을 오려내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 말은 그 냉장고에 더없는 행복의 빛을 던져주었다. 흥분한 탓에 냉장고 그림은 환희의 가장자리 장식을 달았다. 손수레, 잔디 깎는 기계, 비를 예고하는 바람에 살랑살랑 잎이 풀럭이는 포플러나무, 까악 우는 까마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제임스의 마음속에 특별한 색조로 채색되어 독특한 암호와 비밀의 언어를 갖고 있었다. 그의 시원한 이마와 가차없는 푸른 눈, 나무랄 데 없이 공정하고 순수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약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은 마치 타협을 모르는 엄격함의 상징으로도 보였다. 어머니는 그가 솜씨 있게 가위를 냉장고 둘레로 움직여 오려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흰 담비의 깃이 달린 빨간 법복을 입고 판사석에 앉은 그를,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맡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를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응접실 창 앞에서 발을 멈추며 말했다. 내일 날씨는 좋지 않을걸. 만약 근처에 손도끼나 부직갱이가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가슴에 구멍을 내어 죽일 수 있는 물건이 있었다면 제임스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잡았을 것이다. 램지 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아이들 가슴에 이와 같은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나이프처럼 말라 빠지고 칼날처럼 속이 좁은 그는 야유하는 듯한 웃음을 띠면서 아이들의 꿈을 부수고, 관로 속에 제임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부수고 그 자신보다도 몇만 배나 훌륭한 아내를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고 은근히 과시하는 남자였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다. 항상 진실이야. 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나 그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도 불쾌한 말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하물며 자신의 허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허리에서 태어난 이거는 구약 성서의 표현입니다. 허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인생은 없는 것, 진실은 타협이 없는 것이라고 타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전에 내려오는 환상의 나라로 여행하는 동안 연약한 배가 어둠에 가라앉듯 이전에 품었던 밝은 희망은 모두 사라지고, 관로 속에 여기서 램지 씨는 등을 쭉 펴고 파란 작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평선 저편을 바라보았다. 희망은 모두 사라지고 그 여로야말로 용기와 진실,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날씨는 좋을지도 몰라요. 틀림없이 좋아질 거예요. 램지 부인은 짜고 있던 젓갈색 양말을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말했다. 만약에 오늘 밤 이것을 다 짜고 내일 모두가 등대에 간다면 이것을 등대지기에게 보내서 결핵 카리에스를 앓고 있는 그 소년에게 주고 싶어. 그 밖에 흔 잡지 몇 권, 쓴 담배 약간, 그래 무엇이든 근처에 굴러다니는 것, 사실은 필요하지 않으면서 방안을 어지럽히기만 하는 것들을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온종일 앉아서 램프를 닦고 심지를 자르고 고양이 이마만한 마당을 손질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 할 일도 없어
죽도록 따분해하는 그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말 그대로 꼬박 한 달 내내 폭풍이라도 오면 그 이상을 정구장만한 바위 위에 갇혀 있어야 하다니 어떤 기분일까? 편지도 신문도 못 받고 아무도 오지 않아.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도 만날 수 없고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넘어져서 다리나 팔을 부러뜨리지는 않은지도 모르니까 않았는지 모르니까 날이면 날마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을 뿐 만약에 사나운 폭풍과 오면 창은 물보라에 덮이고 새들은 램프에 부딪히고 집은 흔들리고 문 밖으로 코빼기라도 내놓으면 바다에 휩쓸려 갈 것 같을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램지 부인은 특히 딸들에게 이와 같이 물었다. 그러면서 약간 말투를 바꾸어 덧붙였다. 위로가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져가야지. 바람은 정서로 붑니다. 무신론자 텐슬리는 뼈가 앙상한 손가락 사이로 바람을 지나가게 하면서 말했다. 테라스 위를 저리로 갔다가 이리로 돌아오며 램지 씨의 저녁 산보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은 등대에 상륙하기에 가장 나쁜 방향으로 불어온다는 거군.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야. 램지 부인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끈질기게 되풀이해서 제임스를 더 한층 실망시킨다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저희를 비웃는 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겠어. 아이들은 그를 무신론자라고 부르고 있어. 로즈는 꼬마 무신론자라고 놀려대지. 프루도 놀려대고 앤드루, 제스퍼, 로즈도 놀려대고 있어. 이빨이 다 빠진 늙은 개 파자까지도 그에게 덤벼든다니까. 낸시의 말을 빌리자면 가족들과 있는 이거는 관로 속에 있습니다. 낸시의 말을 빌리자면 그랬다는 것이고 가족들과 있는 편이 훨씬 좋을 텐데 애써 우리를 쫓아온 110번째의 청년이기 때문이라나? 그만들 해. 램지 부인은 엄격하게 나무랐다. 아이들의 과장 버릇은 그녀에게 배운 것이니 그건 그렇다 치고 또 그녀가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몇 명은 마을 여관의 숙소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을 비꼬는 것도 그만두더라도 손님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버릇없이 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교회의 쥐새끼처럼 가난하지만 남편 말대로 특별한 재능이 있고 게다가 남편을 매우 존중하고 있다나. 청년들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거야. 사실 나는 남성 모두의 보호자인 셈이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의 기사도 정신과 용기 때문일 거야. 조약을 맺거나 인도를 지배하거나 재정을 관리해주기 때문일까? 결국은 나에 대한 태도 때문일 거야. 즉 여자라면 누구나 기분 좋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 깃든 어린애 같은 숭배에 가득 찬 그 무엇. 연배의 여인이 그런 것들을 청년에게 받아도 절대로 위험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야. 이 가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하는 여자는 재앙일지니 원컨대 나의 딸들 중에는 그런 아이가 없기를. 그녀는 낸시를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그분은 쫓아온 것이 아니야. 초대받은 거라고 부인은 말했다. 딸들은 모두 이런 사고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더욱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램지 부인은 한숨을 쉬었다. 거울 속의 나의 시인의 머리가 새하얗게 새고 볼이 움푹 들어간 자신을 보자 모든 일을, 즉 남편이나 돈이나 남편의 책에 대한 일을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1초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일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그녀는 쳐다보기조차 두려울 정도로 위험을 풍기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찰스 텐슬리에 대한 일로 엄하게 구중을 들은 뒤에 딸들인 프루, 낸시, 로즈는 접시에서 슬쩍 눈을 들어 올리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와는 다른 인생을 그려보고 엉뚱한 계획을 꿈꾸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다. 파리에서의 자유분방한 생활, 끊임없이 이 남자 저 남자의 시중을 들지 않아도 되는 삶, 딸들은 존경과 기사도 정신, 영국 은행과 인도 제국, 반지를 낀 손가락과 레이스 같은 이러한 온갖 것들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속에 미의 본질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그 소녀다운 마음의 남성성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킨다고도 생각했다. 어머니로부터 그 볼품없는 무신론자에 대한 일로 스카이 섬까지 자신들을 쫓아온,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대를 받은 불쌍한 무신론자에 대한 일로 심하게 혼났을 때 어머니의 엄중한 눈길을 받으며 식탁에 앉은 딸들은
마치 진창에서 거지의 진흙투성이 발을 들어올려 씻겨주는 여왕의 준언함과 예의 바름을 느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일은 도저히 등대에 갈 수 없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 창가로 온 찰스 텐슬리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 제발 나와 제임스를 가만 내버려둬. 저 멀리 가서 둘이서만 얘기하란 말이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를 비참함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몸이 툭 튀어나오거나 쑥 들어가 있고 크리켓도 할 줄 모르면서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히며 어정거렸다. 빈정대기를 좋아한다고 앤드류가 말했지. 아이들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늘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며 누가 이 상을 탔고 누가 저 상을 탔으며 누구는 라틴어가 1급이고 누구는 재주는 좋지만 근본적으로 불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누가 베일리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인지 누가 브리스톨이나 베드포드에서 지금은 그 명성에 묻혀 있지만 수학이나 철학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서술을 발표하면 반드시 빛을 볼 인물인지 그런 얘기뿐이지. 그 서문의 처음 몇 페이지의 교정쇠를 갖고 있으니 원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따위의 말이 그의 화제였다. 그녀도 무심코 웃음이 터져나올 때가 있었다. 얼마 전 그녀가 산처럼 높은 파도라고 말했을 때였다. 그렇습니다. 아주 살짝 날뛰더군요. 텐슬리가 맞장구 쳤다. 흠뻑 젖진 않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조금 축축하지만 흠뻑 젖진 않았어요. 그는 소매와 양말을 만져보며 말했다. 그러나 아이들 말로는 그런 것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데 얼굴이 못생겨서도 아니고 예의가 없어서도 아니야. 그가 싫은 것은 그 사람 자신, 그의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다 같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인물이든 음악이든 역사든 무엇든 상관없어. 그저 아주 쾌청한 저녁이니 밖에 나가서 앉아있자는 말만 하고 해도 그때마다 찰스 텐슬리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얕보고 빈정거리는 투로 모두의 신경을 긁어놓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화랑에 갈 때면 꼭 누군가에게 물어봐. 제 넥타이가 어때요? 뻔하잖아. 딱 질색이라고 로즈는 말하지. 식사가 끝나자마자 램지 부부의 8아이들은 마치 사슴처럼 잽싸게 어느새 식탁에서 자신들의 침실로 돌아가고 없었다. 집안에는 그들만의 장소, 온 가지를 의논하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었으므로 그곳은 모두의 요새였다. 아이들은 텐슬리의 넥타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 바다새, 나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판자 하나로 칸막이한 다락방에서는 온갖 발소리가 다 들렸고 거라우빈된 계곡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는 스위스 하녀의 흐느낌 소리도 들렸다. 햇살은 크리켓 방망이, 운동복 바지, 밀짚 모자, 잉크병, 물감통, 작은 새들의 머리를 비추며 쏟아졌고 한쪽 벽에서는 핀으로 꽂아놓은 길쭉하고 주름진 해초에서 바다와 해초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내음은 해수욕을 하느라 모래 범벅이 된 수건에도 묻어 있었다. 다툼, 불화, 의견 차이, 뼛속까지 스며든 편견을 저렇게 어릴 때부터 갖게 되다니 램지 부인은 한탄했다. 정말로 아이들은 매우 비판적이었고 매우 시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제임스를 데리고 나왔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런 차이를 일부러 만드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데 현실의 차이만으로 충분하잖아. 정말로 충분해. 응접실 창가에 서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빈부의 차이, 계급의 구분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아니 꼽지만 어쨌든 경의를 표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다소 신비롭지만 아주 고귀한 이탈리아 가문의 혈통을 받아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귀족의 딸들은 19세기 영국의 응접실에서 귀엽게 서툰 영어를 구사하거나 서슬퍼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램지 부인의 기지와 행동 기지와 기질은 모두 이 이탈리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게으른 영국인이나 냉정한 스코틀랜드인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빈부의 문제에 대해 더더욱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혹은 런던에서 매주 그녀가 직접 팔에 가방을 걸고 공책과 연필을 들고 가난과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과부를 찾아가
임금, 지출, 취직, 실업에 관해 반듯하게 그어진 칸에 기입할 때 현실적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개인적인 분노를 달래고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선을 베푸는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그녀의 미숙한 정신이 절대적으로 찬미하는 사회 문제의 해명자, 조사원, 연구원이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제임스의 손을 잡고 창가에 서 있는 그녀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다. 아이들의 비웃음의 대상인 그 청년은 그녀의 뒤를 따라 응접실로 왔다. 탁자 옆에서 어쩐지 어색하게 머뭇거리고 있었다. 뒤돌아 볼 것도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없었다. 아이들도, 민타 도일과 폴 레일리도, 오구스터스 카마이클도, 그녀의 남편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짓고 돌아보면서 물었다. 텐슬리 씨,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겠어요? 읍내에 사소한 볼 일이 좀 있거든요. 그 전에 편지를 2통 써야 하지만 아마 10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모자를 쓰고 올게요. 아니라 다를까 그녀는 10분 뒤에 바구니와 양산을 들고 나왔다. 산책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듯이. 그러나 도중에 테니스 코트 옆을 지나면서 노란색 눈을 고양이처럼 개슴츠레하게 뜨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카마이클 씨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기 위해 산책을 중단해야 했다. 그의 고양이 같은 눈은 산들거리는 나뭇가지와 흘러가는 구름을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속 생각과 감정은 들것만큼도 내비치지 않았다. 우리는 원정을 떠나거든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읍내에 나가는데 우표나 편지지 담배는 필요 없으세요? 그의 옆에 서서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불룩 나온 배 위로 2손을 깍지 끼고 있던 카마이클 씨는 그녀의 말에 흔쾌히 답하고 싶다는 듯이 눈을 깜빡거렸다. 그녀는 조금 신경질적이었지만 빨아들이는 듯한 매력이 있었다. 그는 회녹색의 비몽사몽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모두를 말이 필요 없는 광대무변하고 어쩐지 나른한 자비 속으로 끌어들였다. 온 집, 온 세계, 그 안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점심 식사 때 무언가를 유리잔에 몇 방울 떨어뜨려 마셨다고 한다. 그 때문에 언제나 희끗희끗한 턱수염과 콧수염에 선명한 카나리아 색줄이 생겨 있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는 중얼거렸다. 저분은 훌륭한 철학자가 되실 분이었어요. 램지 부인은 둘이 말로 향하는 길을 내려가며 말했다. 그런데 불행한 결혼을 하고 말았죠. 그녀는 금은 양산을 꼿꼿이 세우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대에 부푼 모습으로 저 모퉁이를 돌면 누군가와 만날 거라는 들뜬 기분에 휩싸여 말했다. 옥스퍼드에서 여자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일찍 결혼하셨어요. 가난하게 살았고 인도로 가셨고 시도 조금 번역하셨어요. 매우 아름다웠어요. 학생들에게 기꺼이 페르시아어와 힌두어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지금은 저렇게 잔디밭에 누워 계시죠. 찰스는 우쭐해졌다. 핀잔을 당하고 풀이 죽어 있었는데 램지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찰스 텐슬리는 부활했다. 부인의 이야기는 또한 남성의 지성이 쇠퇴의 시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위대하고 아내는 모두 남편의 일을 으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부인이 그 여자를 비난한 것은 아니다. 그 결혼도 상당히 행복했으리라. 그러한 부인의 말에 그는 전에 없이 자신에게 만족을 느꼈고 기분이 좋아졌다. 만약 두 사람이 상마차에 탔다면 그는 기꺼이 요금을 지불했을 것이다. 부인, 그 작은 가방 말씀입니다만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사양했다. 이것은 언제나 제가 든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는 느꼈다. 그 밖의 많은 것을 느꼈다. 특히 어떤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를 흥분시키고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자기가 가운과 후드를 걸치고 행렬 속을 걸어가는 모습을 부인이 보아주길 원했다. 대학의 특별연구원이든 교수든 그는 무엇이나 가능하리라고 느꼈고 자기가 그러한 지위에 오른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부인은 무엇을 보고 있지? 광고지를 붙이는 남자다. 펄럭이는 큰 종이가 평평해졌다. 솔질을 한번 할 때마다 생생한 다리, 후프, 말, 광택 있는 빨갛고 파란색이 아름답고 매끈하게 떠오르더니 마침내 벽의 절반이 서커스 광고로 뒤덮였다. 100명의 기수, 제주 뿌리는 물개 20마리, 사자,
호랑이 목을 쭉 빼고 소리내어 읽었다. 그녀는 건시였다. 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외파리 남자가 사다리 꼭대기에서 저런 식으로 서 있다니 너무 위험해.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저 사람은 2년 전에 탈곡기에 끼어 왼팔이 잘려 나갔대요. 다 같이 보러 가요. 다시 걷기 시작하자 그녀는 광고주의 기수와 말을 보고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연민의정 따위는 잊어버린 듯 탄성을 질렀다. 보러 갑시다. 그는 부인을 말을 되풀이했지만 그 목소리는 자의식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므로 부인은 얼굴을 찡그렸다. 다 같이 서커스를 보러 가요. 아니야. 저 사람은 똑바로 말하지 못해. 똑바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어째서일까? 부인은 의아스러웠다. 무엇이 잘못됐지? 그 순간 그녀는 그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어릴 때 서커스에 간 적이 없었나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어떠한 사정으로 서커스에 가지 못했는지를 말하고 싶어 했다. 형제 자매가 많았거든요. 모두 9명이었어요. 아버지는 노동자, 약제사예요. 램지 부인. 가게를 하고 있죠. 나는 13살 이후로는 혼자 힘으로 살았어요. 겨울에 외투도 없이 지낸 적도 많았죠. 대학 시절에도 환대의 담내를 한 번도 할 수 없었어요. 물건은 남들보다 배로 오래 사용해야 했고 담배는 가장 싼 쉐거, 부두의 늙은 노동자들이 피우는 그것이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루 7시간씩이요. 지금의 연구 주제는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램지 부인은 무슨 말인지 도통 파악할 수 없었다. 그저 띄엄띄엄 논문이나 대학 특별연구원이니 강사직이니 하는 말을 알아들었을 뿐이다. 그녀는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불쾌한 대학 용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서커스에 가자는 말이 어째서 이 남자를 움츠러들게 했는지, 이 불쌍한 남자가 왜 곧바로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충분히 납득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그를 놀리지 못하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프루에게 이 점을 잘 일러두자. 그 사람은 그저 램지 일가와 입센의 연극을 보고 왔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 거야. 엄청난 거드름꾼이야. 진절머리가 나. 그들은 이미 읍내에 도착해 큰 길로 들었었다. 진마차가 자갈길을 덜컹덜컹 지나가는데 어째서 그는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지? 합의에 대한 것, 가르치는 일, 노동자, 우리 자신의 계급을 돕는 것, 강의. 부인은 그가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고 서커스로 침울해진 기분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았다. 그는 지금 부인에게 한없이 주절대고 있었다. 또한 부인은 그에게 따뜻한 호의를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양쪽에 늘어선 집들이 차례차례 멀어지면서 두 사람은 부두에 도착했다. 만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자 램지 부인은 무심코 외쳤다. 아, 정말 아름다워. 후미를 가득 채운 푸른 물이 더 넓게 펼쳐지고 회백색의 등대는 멀리 후미 중앙에 단단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끝없이 펼쳐진 녹색 모래 언덕이 낮게 부드러운 주름처럼 기복을 이루고 있었고 모래 언덕 위에 자생하는 풀들은 마치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달나라로 달아나리는 듯이 머리를 기울이며 나부끼고 있었다. 이제 단락이 바뀝니다. 저거예요.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말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풍경은 그녀의 눈은 회색이 짙어졌다. 잠시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이었고 화가들도 이곳으로 또 오게 되었군요. 그녀는 말했다. 정말로 겨우 2~3걸음 앞에는 파나마 모자를 쓰고 노란 구두를 신은 한 화가가 10명의 소년이 빤히 지켜보는 가운데 둥글고 붉은 얼굴에 깊은 만족의 빛을 띠고 진지하고 고요하게 몰두해서 그림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숙여 녹색과 분홍색의 부드러운 물감 덩어리 속에 붓것을 담갔다. 혼스포드 씨가 3년 전에 이곳에 오기 시작한 이래로 그림은 언제나 저런 식이에요. 녹색과 회색, 레몬색의 범선, 해변의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들. 할머니의 예술가 친구분들은 훨씬 더 고생이 많으셨지요. 스쳐갈 때마다 화가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부인은 말했다. 먼저 자기의 독자적인 색을 조합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섞어서 마르지 않도록 축축하게 해두기 위해 젖은 천을 덮어두어야 했지요. 그래서 텐슬리 씨는 그녀가 그 남자의 그림이 경박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박하다고 했던가?
질감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던가? 이 범상치 않은 감정, 그것은 산책을 하면서 점점 더 커졌지만 애당초에는 정원에서 가방을 들어주고 싶었을 때 시작된 것이다. 업에 들어서자 자신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 부풀어 올랐다. 그 뒤로 지금까지의 자신과 자신이 여태껏 알아온 모든 지식이 조금 일그러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참으로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는 부인이 데리고 간 좁고 지저분한 집 응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안악을 문병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에서 빠르게 걷는 구두 소리가 들렸고 명랑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차츰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는 깔개에 눈길을 던지고 차통을 바라보고 유리 전등의 갓을 보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대되었다. 이번에야말로 가방을 들어주리라 결심했다. 부인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창을 열고 문을 닫아두라는 말소리, 무엇든 필요하면 우리 집으로 가지러 오라고 이르는 소리. 부인은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때 갑자기 부인이 나타났다.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2층에서는 가식적인 연기를 하다가 한동안은 나 자신으로 알고 있고 싶다고 말하는 듯이 카트 훈장의 푸른 리본을 어깨에 두른 빅토리아 여왕의 사진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갑자기 그는 그래 이거야 하고 깨달았다. 부인은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눈은 빛나는 별을 담고 머리는 시클라멘과 야생 제비꽃으로 만든 베일을 쓰고. 이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부인은 적어도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이가 8이나 있는데 꽃이 핀 들판으로 나아가 살포시 벌어진 꽃봉오리를 가슴에 안고 다른박질 치다가 넘어진 어린 양을 힘껏 끌어안고 눈에는 별과 바람에는 머리에는 바람을. 그는 그녀의 가방을 손에 들었다. 자리스 엘시. 부인은 인사를 했고 두 사람은 길 위쪽을 걷기 시작했다. 부인은 양산을 꼿꼿이 들고 모퉁이를 돌며 누군가와 만날 거라는 기대에 부푼 걸음을 옮겼다. 찰스 텐슬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사롭지 않은 자긍심을 느꼈다. 도랑을 파던 한 남자는 일손을 멈추고 그녀에게 눈을 돌렸다. 팔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텐슬리는 예사롭지 않은 자긍심을 느꼈다. 바람을, 시클라멘을, 제비꽃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부인의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2. 등대에는 못 가겠구나 제임스. 텐슬리는 창가에 서서 서툴게 말을 걸었으나 램지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어떻게든 친절한 투로 부드럽게 말했다. 밉살스러운 사람 같으니 어째서 저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걸까? 부인은 생각했다. 이 장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3. 아침에 눈을 뜨면 해님이 반짝반짝 빛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어린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일 날씨가 좋을 리 없다는 남편의 인정머리 없는 말 때문에 아들이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등대로 가는 것은 아들이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다. 그런데 내일 날씨가 좋을 리 없다는 남편의 매정한 말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저 밉살스러운 남자가 일부러 끈질기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내일은 날씨가 화창할지도 모르잖니.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말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가 올인한 냉장고 그림을 칭찬하고 백화점의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갈퀴나 잔디 깎는 기계처럼 아주 오리기 어려운 것들을 찾아내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이 젊은이들은 모두 남편을 흉내내는 광대일 뿐이라고 부인은 생각했다. 남편이 비가 올 거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들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거라고 법석이라니까.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갑자기 갈퀴와 잔디 깎는 기계를 찾는 일은 중단되었다. 무뚝뚝한 중얼거림, 때때로 담배 파이프를 입에서 뗐다가 물었다가 하는 바람에 중단되기도 하고, 또 창가에 앉아있는 그녀에게는 말하는 내용까지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남자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증명이었다. 그 소리는 이미 그럭저럭 30분쯤 이어지면서 클리켓에 흥이 난 아이들의 방망이가 공을 때리는 소리, 가끔씩 아웃이야 아웃이야 하고 벼랑간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부인의 마음속으로 밀려오는 다양한 음계 속에 자리 잡아 그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얼거림이 갑자기 멈춘 것이었다. 그러자 해변에 밀어닥치는 파도의 단조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파도 소리는 부인의 기분에 맞춰 감미롭게 북을 치면서 마음을 보드랍게 어루만지고 아이들과 둘러 앉아 있을 때에는 자연히 속삭이는 옛 자장가를 부르며 마음을 달랜다. 나는 너희의 수호신, 나는 너희의 기둥. 때로 종종 그녀가 상념에 빠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방황할 때면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갑자기 무시무시하고 괴상한 생명의 선율을 연주하여 듣는 이에게 섬의 멸망과 바다 속으로의 침몰을 연상시킨다. 그녀의 수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는 일상 속에 쓰러지고 모든 일은 무지개처럼 덧없음을 경고한다. 이 파도 소리가 다른 소리들에 묻혀 희미해졌던 이 소리가 갑자기 그녀의 귀에 쩡쩡 울려 퍼지자 그녀는 충동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눈을 들었다. 두 남자가 말을 멈추었다. 그게 이유였다. 긴장이 순식간에 풀리면서 이번에는 마음이 극도로 누그러졌다. 마치 쓸데없는 감정의 낭비를 보상하려는 것처럼 냉정하게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어렴풋한 아기마저 뛰면서 그녀는 찰스 텐슬리가 불쌍하게도 무리에게 쫓겨났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동정을 느끼지 않았다. 남편이 재물을 원한다면 찰스 텐슬리를 기꺼이 바치겠어. 그 사람은 내 아들에게 심술궂게 굴었으니까. 이 한순간 이후로 머리를 들어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나 듣는 소리, 어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었고 말을 하는 것도 같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같은 운율을 탄 소리가 뜰에서 들려왔다. 보조를 맞춰 테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이 내는 중얼거림인지 노래 소리인지 모를 소리였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무릎 위의 책으로 눈을 돌려 6개의 날이 달린 주머니 칼그림을 찾아냈다. 이 정도면 제임스가 어지간히 집중하지 않으면 오려낼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목류병자의 고함소리 같은 몽롱한 큰 목소리가 빗발치는 총알 세례를 받았노라. 이런 소리가 들렸는가 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강하게 부인의 귀를 때렸다. 다른 사람도 들었나 싶어 불안스레 주변을 둘러보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릴리 브리스코 뿐이었다. 저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부인은 한숨을 돌렸다. 잔디밭 구석에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녀를 보자 문득 생각났다. 릴리의 그림을 위하여 머리를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같은 위치에 두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릴리의 그림, 저 작고 치켜 올라간 눈과 작게 오므린 입에 주름진 얼굴의 그녀는 결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렇다고 그녀가 대단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지만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라 나는 그녀가 좋아. 그래서 그녀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머리를 기울였다. 4. 정말이지 그는 마치 화판 털을 날려버릴 기세였다. 두 팔을 높이 쳐들고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똑바로 달렸노라 외치면서 그녀를 향하여 돌진해 오더니 다행히도 몸을 획 털어 방향을 바꾸었다. 달려가서 빌라클라 고지에서 명예롭게 전사했다고 그녀는 상상했다. 저렇게 우스꽝스럽고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 사람은 또 없을 거야. 하지만 저러고 있을 때 손을 흔들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하는 동안은 안전해. 멈춰서서 그녀의 그림을 보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가 그림을 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풍경, 선, 색, 제임스와 창가에 앉아있는 램지 부인을 주시하는 동안 애도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누군가 몰래 다가와 자기 그림을 보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있었다. 지금 감각이란 감각을 모두 곤두세워 눈을 부라리고 있는 바람에 벽과 그 앞쪽의 자그마한 꽃의 색이 눈동자 속에 완전히 들러붙어 있는데도 누군가가 집에서 나와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눈치챘다. 발소리로 미루어 아마 월리엄 뱅커스일 거라고 짐작했고 손에 든 붓이 떨리기는 했으나 캔버스를 못 보게 풀밭 위에 뒤집어 엎지는 않았다. 만약 텐슬릿이나 폴 레일리, 민탁 도일, 즉 뱅커스 이외의 다른 사람이었다면 캔버스를 아래로 내버렸을 것이다. 그는 릴리 옆에 섰다.
두 사람 다 마을에서 방을 빌리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현관 매트 위에서 밤늦게 헤어질 때마다 수프나 아이들에 대한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지였다. 따라서 뱅크스가 마치 재판관처럼 릴리의 옆에 섰을 때 관로 속에, 게다가 뱅크스는 릴리의 아버지뻘이었다. 호랍이 식물학자로 비누 냄새를 풍기는 꼼꼼하고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릴리도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도 그냥 거기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구두가 훌륭하다고 판단했다.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공간에 있었다. 그는 같은 하숙집에 묵으면서 릴리가 얼마나 규칙적이고 꼼꼼한지 보았다. 그녀는 아침 식사 전에 일어나 혼자서 그림을 그리러 나간다. 분명 가난할 것이다. 확실히 도일량 같은 미모나 매력은 없지만 그의 눈에는 양식 있는 그 여성이 그 젊은 아가씨보다 훨씬 더 돋보였다. 예를 들면 지금도 램지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면서 두 사람 쪽으로 갑자기 달려들었을 때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적어도 브리스코 양은 실수를 저지른 이는 누구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 외치는 이런 소리는 전부 경기병 진격이라고 하는 연극인 모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말들이랍니다. 램지 씨가 뛰어갔네. 교수. 램지 씨는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지 않는 척하며 쏘아보았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막연한 불쾌감을 주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두 사람이 동시에 본 것이다. 이를테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뱅크스 씨가 득달같이 날씨가 쌀쌀하니 산책이나 하자고 말했을 때 릴리는 램지 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자기 그림에서 얼른 눈을 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그마한 꽃은 선명한 보라색, 벽은 눈부신 순백색이었다. 폰스 포도 씨가 이곳에 온 이후로 모든 것을 옅고 우아하고 반투명한 색으로 그리는 것이 유행했지만 그녀는 선명한 보라색과 눈부신 순백색으로 보이는 그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색 밑에는 형태가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을 때는 그 형태가 분명해서 내 뜻대로 그려질 것 같지만 붓을 손에 든 순간 모든 사정이 달라져요. 실물을 옮겨 그림이 캔버스로 비상하려는 찰나에 악마가 덤벼들어서 때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기도 해요. 착상에서 창조로의 이 과정은 어린아이가 어두운 복도를 지날 때 느끼는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거대한 적을 마주하고 용기를 짜네. 하지만 나한테는 이렇게 보여. 나한테는 이렇게 보인다고. 저항하고 내 이상을 빼앗으려는 엄청난 힘을 거역하면서 이상의 가련한 자네를 끌어안고 싸울 때 나는 그런 공포를 느껴요. 그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싸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해요. 스스로의 미숙함, 브롬튼 로드 변두리에서 아버지를 위해 집안일을 하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떠올라요. 그리고 나는 램즈 부인의 무릎 위에 몸을 던지고 부인에게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참아요.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언제나 잘 참아왔어요. 하지만 램지 부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인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울타리 쪽으로, 집 쪽으로, 아이들 쪽으로 손을 내밀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까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은 도저히 못해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녀는 상자 속의 붓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윌리엄 뱅크스에게 말했다. 갑자기 추워졌네요. 햇살이 약해졌나 봐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왜냐하면 햇살은 아직 제법 따뜻했고 풀은 여전히 부드러운 진녹색이었다. 녹음이 우거진 가운데 홍자색 시계꽃 속에 둘러싸인 집은 마치 별을 아로새긴 것 같았다. 산까마귀들은 높고 푸른 하늘에서 스산한 울음을 뿌리고 있었다. 그런데 움직이고 번뜩이고 공중에서 은빛 날개를 나부거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쨌든 9월이었다. 9월 중순의 저녁 6시였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뜰로 내려와 잔디가 깔린 테니스 코트를 지나고 팜파스 풀밭을 지나 울창한 생울타리가 끊어진 곳까지 왔다. 꺼져가는 석탄화로 같은 레드와 포크 꽃들 사이로 만의 푸른 파도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반드시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에 홀린 듯 이곳으로 왔다. 마치 메마른 육지에 고인 상념에 돛을 달아 파도에 실어 보내는 것 같은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 먼저 색채의 넘실 때에는 고동이
만을 쪽빛으로 범람시키면 푸른 심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몸이 떠오른다. 물보라를 일으키는 파도 위로 삐죽삐죽 솟은 검은 바위에 가로막혀 순식간에 움츠러들고 말지만 그 커다란 검은 바위 뒤에서 하얀 물보라가 샘처럼 솟아오르는 것이다. 대체로 매일 저녁마다 일어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용솟음을 보게 되는 것은 더없는 기쁨이었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희꾸무리한 반운을 그리는 해변에서 진주 조개의 막 같은 파도가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매끄럽게 모래를 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 서서 빙그레 웃었다. 넘실대는 파도와 만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물살을 가르고 달리다 멈추고 흔들리고 돛을 내리는 범선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이 들썩거렸다. 이윽고 이 동적인 풍경을 완성하려는 자신의 본능에 따라 그들은 저 멀리 이어진 모래 언덕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이제까지의 즐거움 대신 슬픔이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정적인 풍경의 완성 때문에 또한 이 아득한 풍경은 바라보는 사람마다 몇백만 년이나 오래 이어져 내려와 아니 완전히 정지해 있는 지구를 바라보는 하늘과 이미 교류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 아득한 모래 언덕을 보면서 윌리엄 뱅커스는 램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고독이야말로 자신의 천성이라는 듯이 그것을 겹겹이 두르고 웨스트모어랜드 거리를 활보하는 램지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상념은 갑자기 끊어졌다. 윌리엄 뱅커스는 그렇게 기억해냈다. 이것은 무언가 실제로 일어난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암탉 한 마리가 병아리 떼를 지키기 위하여 날개를 펼치고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자 램지는 멈춰서서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말했다. 귀엽구나, 정말 귀엽구나. 이때 램지의 마음에 기묘한 인상을 던졌다고 뱅커스는 생각했다. 그것은 램지가 단순한 사람이며 매우 소박한 것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그와의 우정은 거기서 그 길 위에서 마침표를 찍은 것만 같았다. 그 뒤 램지는 결혼했다.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두 사람의 우정에서 심지가 빠져나가 버렸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우정의 새로운 발전은 없었고 타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만나기는 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모래 언덕을 마주보고 무언의 대화를 나누면서 램지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조금도 줄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그렇기는커녕 토탄 속에 묻혀 한 세기를 보낸 청년이 붉은 입술 색깔까지도 선명하게 유지하며 누워있는 것처럼 그의 우정도 막 저편의 모래 언덕 속에 격렬하게 진실로 묻혀 있었던 것이다. 뱅커스는 이 우정을 되살리기 위해 어쩌면 또 완전히 메마르고 쭈그러졌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실 램지는 떠들썩한 아이들 속에서 지내고 있으나 자신은 자식도 없는 호랍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릴리 브리스코가 램지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나름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과 그 사이의 내막을 이해해 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암탉이 병아리 앞에서 날개를 펼치고 막았었던 웨스트모어랜드의 길 위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 뒤 램지는 결혼했다. 두 사람의 길은 따로 갈라졌고 우정은 단순한 답습으로 전락했지만 이것은 분명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뱅커스는 회상을 마쳤다. 경치에서 눈을 떼고 도로를 따라 되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그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온갖 일에 사로잡혔다. 모래 언덕이 그의 우정의 죽음이 토탄 속에 묻혀 생생한 연짓빛 입술을 하고 누워있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일까? 예를 들면 램지의 막내딸 캠이 제 방에서 스위트 앨리스 꽃을 꺾고 있었다. 캠은 감당하기 힘든 고집장이로 유모가 아저씨께도 꽃을 한 송이 드리렴 하고 말해도 절대 듣지 않았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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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줄 거야. 아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발을 쾅쾅 굴렀다. 그러자 뱅커스는 아 정말로 늙었구나 하고 씁쓸함에 젖어 그의 우정이 이그러진 것은 이 소녀 때문이라고 느꼈다. 그는 분명 버석버석하게 시들어버렸음에 틀림없었다. 램지 집안은 절대 풍족하지 않은 살림을 잘도 꾸려나간다고 그는 감탄했다. 8명의 아이들, 철학을 가르치면서 8아이를 키워내다니. 봐요, 또 한 명이 오는군요.
제스프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새를 쏘러 간다고 말하고 지나가면서 릴리의 손을 마치 펌프 손잡이처럼 위아래로 흔들었다. 당신은 인기가 많군요. 그는 그만 씁쓸해한 말투가 튀어나왔다. 그 훌륭한 녀석들은 모두 쑥쑥 자라서 빼빼하게 말랐다. 인정머리 없는 남자아이들이 매일 신어서 망가뜨리는 구두와 양말은 내버려두고 이제부터는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 그래, 분명 램지 부인은 자기 재산을 갖고 있을 테지만 누가 누군지,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영국 왕과 여왕들에 빗대어 부르고 있죠. 심술쟁이 여왕 캠, 무정한 왕 제임스, 공정한 왕 앤드류, 금발 여왕 프루는 크면 미인이 될 거예요. 자명한 사실이죠. 앤드류는 명석해요. 차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서 릴리 브리스코는 그의 말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응수했다. 릴리는 그들 모두를 그리고 이 세계를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이윽고 뱅크스는 램지의 입장까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그를 동정했고 때로는 부러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램지가 그 청년 시대를 영예롭게 장식했던 고독의 영광과 준엄함을 포기하고 날개를 퍼덕이며 꼿꼿해거리는 성가신 가정생활 속으로 꼼짝없이 투신하는 것을 보는 순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가족들이 램지에게 무언가를 주었으면 분명히 인정합니다. 만약 킴이 자기 우도새 꽃을 꽂아주거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그림을 보기 위하여 아버지 어깨에 기어오르듯이 자신의 어깨에 올라타준다면 오중이나 기쁘랴. 그러나 옛 친구라면 모두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듯이 가족들은 램지의 무언가를 죽여버렸다. 옛날의 그를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 이 릴리 브리스코는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버릇이 쌓이기 시작한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유별나다고 할지, 약점이랄지 그 정도의 지성인이 저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신경 쓰다니.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심한 표현일까? 하지만 그분의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릴리가 말했다. 그분의 업적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부엌의 식탁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것은 앤드류 때문이죠. 아버지가 쓰시는 책은 무엇에 대한 것이죠? 하고 물으니 주체와 객체, 실제의 본질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럼 당신이 그곳에 없을 때의 부엌 식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램지 씨의 업적을 생각하면 언제나 깨끗하게 닦인 식탁이 떠올라요. 실제로 지금도 배나무에 갈라진 가지 사이에 식탁이 있어요. 우리는 과수원으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온 힘을 다해 집중하여 초점을 맞춘 심안은 은빛 옹이가 달린 그 나무 껍질도 아니고 물고기 모양의 이파리도 아닌 식탁 환영에 못 박혀 있어요. 달을 대로 달아서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고 옹이가 붉어진 4개의 다리를 허공에 들이운 채 걸려있는 다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완수한 세월에 의해 그 가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식탁. 오랜 세월 동안 앙상한 본질을 해명하기 위해 암적색 구름과 푸른색과 은빛으로 숨쉬는 아름다운 황혼을 모두 하얗고 달이 내달린 전나무 탁자로 환원시키기 위해 힘써온 사람. 관로 속에 그것은 그가 가장 섬세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 사람을 보통 사람과 똑같이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뱅크스는 릴리가 그분의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한 점 때문에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다. 사실 업적에 대해서는 수없이 생각했다. 램지는 40세 이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 하나이다 라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해 봤다. 겨우 25살에 발표한 얇은 책 하나로 철학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 뒤에 쓴 것들은 두껍건 얇건 그 책의 부연이고 반복에 불과하지만요. 어쨌든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지요. 배나무 옆에서 한숨을 돌리면서 뱅크스는 말했다. 깨끗이 솔질한 옷을 입고 더없이 꼼꼼하며 섬세할 만큼 공정한 그가 마치 손을 움직여 풀어놓은 것처럼 릴리에게 퇴직되어 있던 그에 대한 인상이 무너지면서 봇물 터지듯 세차게 흘러나왔다. 이 느낌과 더불어 그의 사람됨의 본질이 향의 연기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느낌도 받았다.
릴리는 자신의 강렬한 감각에 꿰뚫린 기분이었다. 그의 엄정함과 선량함에 옴싹달싹 못하게 된 것 같았다. 모든 점에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릴리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허영심도 없고 사적인 편견도 갖지 않은 당신은 램지 씨보다도 더 훌륭하십니다.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인도 자제분도 안 계시지만 관로 속에 그녀는 아무런 성적인 감정 없이 그 고독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부인도 자제분도 안 계시지만 당신은 오로지 과학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무심코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 얇게 선 이 감자가 눈앞에 떠올랐다. 칭찬을 오히려 모욕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이 넓고 순수하고 용맹하신 분.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펜카스가 머나먼 이곳까지 하인을 데리고 온 것을 떠올렸다. 또한 까다로워서 개가 의자 위에 올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몇 시간이나 채소에 함유된 염료에 대하여 또 영국 요리사의 부정과 무능을 비판하며 지루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결국 램지 씨는 문을 쾅 닫으면서 방을 나가버렸다.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하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지? 이것저것 더하여 자신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정하는 것일까? 좋다는 것과 싫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질까? 꼼짝도 못하고 배나무 옆에 서자 그 두 남자에 대한 인상이 그녀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자신의 상념을 따라잡는 것은 연필로 받아적기엔 너무도 빠른 말을 따라가는 것과 흡사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로 독촉당하는 일도 없이 부정할 수 없고 영원하며 서로 모순된 것을 짓거린다. 그에 비하면 배나무 껍질에 갈라진 틈이나 옹이조차도 영원히 들러붙어 있는 불변의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당신은 위대하세요. 릴리는 이어서 말했다. 램지 씨는 조금도 위대하지 않아요. 옹졸하고 제멋대로고 허세나 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응석바지 폭군이에요. 램지 부인을 죽도록 피곤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분은 당신에게 없는 것을 갖고 계세요. 관로 속에 그녀는 뱅크스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비세속적인 초연함이에요.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은 전혀 모르세요. 개나 아이들을 사랑해요. 8명의 자식이 있고요. 당신에게는 한 명도 없지요. 며칠 전 밤에는 외투를 2개나 껴입고 식사를 하러 내려오셨어요. 부인에게 머리를 손질해 달라고 하면서 푸딩 그릇에 머리카락을 떨어뜨리셨죠. 이 모든 것은 마치 모기떼처럼 각각 떨어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신축성 좋은 건물에 갇혀 릴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배나무 가지 근처에서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다. 거기에는 아직 그 따라빠진 식탁이 램지 씨의 지성에 대한 릴리의 깊은 존경의 상징인 식탁이 걸려 있었다. 릴리의 상념은 점차 속도를 더하여 회전하다가 마침내 그 격렬함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버렸다. 릴리는 안심했다. 바로 옆에서 총소리가 탕 하고 나면서 그 상념의 조각에서 솟아오르듯 놀란 찌르레기 무리가 소란스럽게 날아올랐다. 제스프군요. 뱅커스가 말했다. 그들은 언덕 너머 찌르레기가 날아간 곳을 바라보았다. 하늘 저편으로 재빠르게 흩어지는 새들을 눈으로 쫓으며 높은 생 울타리가 끊어진 틈에서 뜰 안쪽으로 발을 들인 순간 두 사람은 램지 씨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그는 두 사람에게 연극적으로 외쳤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눈은 격정으로 번뜩이며 비장하게 덤벼들다가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을 받고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자 파르르 떨렸다. 이윽고 손을 들어 얼굴을 반쯤 가렸다. 이내 부끄러워하면서도 신경질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쳐다보는 두 사람의 시선을 피하거나 떨쳐버리려는 듯이 또는 스스로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의 유예를 바라는 것 같기도 했고 방해받은 어린아이 같은 분노를 두 사람에게 표현하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발각된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이 감미로운 정서에 이 불순한 영광에 부끄럽지만 몸을 맡기고 매달리려는 심산이었다. 그는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두 사람을 향하여 침범할 수 없는 마음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다. 릴리 브리스코와 뱅커스 씨는 멋쓰게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스퍼가 쏜 총에 놀라 날아오른 찌르레기 무리가 느릅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